형태가 이제 바뀌어서 소변경 262조, 반소 269조, 요건 쭉 설명했지. 그런 개념 알았지. 이건 후발적인 거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아무리 동일 당사자라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니지. 그 중요한 게 여기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이 있고, 여기는 원고의 본서 청구에 대해서 관련관계라는 게 있지. 방어방법과의, 적어도 방어방법과의 관련관계까지. 본서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관계, 이런 게 있지.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여기에 하나 놔뒀던 게 뭐가 있어? 중간 확인의 소라는 설명을 지금 처음 하게 되는데, 기판력에서 그때 이유 중에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 소유권의 기한, 이전 등기 청구라든지 소유권의 기한, 어떤 물건의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주문에 나타나는 소송물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백에 있느냐, 반환 청구권을 반환받을 권리가 가백에 있느냐를 판단해 주는 거지. 그런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 문제, 선결 문제로 소유권이 있냐 없냐가 다투어지면서 소유권자니까 이쪽이 침해하는 자가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되는데, 결론은 반환 청구권이 있느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가 소송물이고, 그게 판결의 효력이 객관적 범위가 미치는 거고, 요거는 이유 중에 판단이니까 상계 경우 이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216조 2항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중에 판단에 뭔가 기판력을 생기게 하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구성한 적이 있었어. 그제? 뭐 쟁점이 뭐 이런 어려운 외국의 신의칙, 적어도 막 신의칙 막 이런 게 막 하는데, 기본적 입장은 이거는 허무하게 소유권이 있다고 전제해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뭐까지 갔지만, 소유권 여부는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다시 싸울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 그 지금 말하는 사건에서의 소유권의 전부 자체는 이유 중에 나타나는 판단일 뿐이야. 그렇지만 연락에 싸웠고 그거가 사실은 더 쟁점이고, 그게 더 그것 때문에 반환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의 결과는 다시 버릴 수 있게, 다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요걸 갖다 그러면 다시 싸울 수 없게 묻기 위해서 아까 말한 기판력 법리를 여기에 이유 중에 판단의 기판력 법리가 작동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는 뭐 학설 등은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닌 건데, 아예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서 원고 입장에서 소유권을 다시 못 다투게 하려면 소유권을 애초부터 1번 청구에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플러스 소유권 확인 소송까지 내면 되는데, 애초부터 냈으면 객관적 병합인데 애초부터 안 내고 소송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이기더라도 소유권은 다시 재차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도중이라도 이 본격적인 사건의 이 선결적인 쟁점을 도중에 중간에 확인해소로 붙일 수 있게 해준 제도가 264조의 중간 확인해소. 기판력의,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기판력의 이유 중에 판단하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제도야.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제도. 애초부터 소유권 여부가 자기는 반환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서 그냥 냈는데, 반환 청구에서 이겨본들 소유권이 재차 문제될 것 같으면 중간이라도 이 자체는 소유권 확인 자체가 하나의 소송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의 승부를 내버리면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 갖고는 소유권 여부가 다시 다퉈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소유권 확인을 치고 들어간다 의미에서 중간 확인. 피고 입장에서도 내가 이기더라도, 즉 소유권이 없다고 이기더라도 얘가 거꾸로 원고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다시 내오면 다시 싸워야 돼.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반소로 소유권 부존재,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 뭐 이런 거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게 소유권의 지금 예를 갖고 했는데, 그런 중간 확인에서는 거의 12-48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내가 그려놨어. 그림을
그렇지? 그래서 소유권 기속 자체는 반환 청구라든지 이전 등기 청구에서 소유권 자체의 기속은 기판력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소송 도중에 하나의 소송을, 그러니까 원고가 내는 중간 확인에서는 소변경의 특수한 거야. 소변경의 틀인데 중간 확인해소라는 아주 특수한 용어를 하나 더 세팅해 놓은 거야. 피고가 중간 확인해소를 내는 것은 반소라는 틀 속에서 보면 되는데 특수하게 세팅해 놓은 거야. 그 소송은 뭐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세팅해 놨냐면 그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변경, 일반적인 반소에서 특별히 선결적인 쟁점을 갖고 이렇게 내게 하는 것을 원고에서 또는 피고에서, 그래서 아까 그림 가보면 소변경은 원고만이 하는 거고 반소는 피고만이 하는 거지만 중간 확인에서는 원피고 모두가 할 수 있고, 원고가 내는 중간 확인에서는 소변경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면 되고 피고가 내는 중간 확인에서는 반소의 특수한 형태로 보면 돼. 그것 중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선결적인 그 쟁점이 됐던 것을 기판력으로 확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세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객관적벽 다 설명했어. 그럼 개념 설명했지? 12-13 봐, 소의 변경 개념. 그때 소변경하고 청구의 변경은 같이 막 쓰는데 정확하게 조문은 청구의 변경으로 돼 있어. 262조 가면 그냥 써도 돼.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책에 그런 말 없는데 소 속에는 꼭 대상인 청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라는 건데, 소가 더 어떻게 본다면 청구보다 상위 개념이야. 소 속에는 주체까지 포함해서 청구라는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주체는 1대1로 설정하고 객체를 갖고 얘기하니까 소변경이라고 하면서 조문은 청구의 변경이라고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청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주체 플러스 합쳐서 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많이 쓰여. 근데 주체가 1대1이니까 대상만 변경되는 거라고 한다면 청구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조문은 청구의 변경이라고 262조에 됐어.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 개념 알겠지? 그 다음에 12-14에 소의 변경을 둘러싼 이익 경량. 이건 다른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소의 변경을 바라보는 이익 경량. 원고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방어상의 공백이 있게 되고 법원은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이 경량을 만들어내서 소의 변경에서 원고는 변경의 필요성이라는 플러스 이익이 있는데 피고는 변경되면 한 절차에서 변경해서 1번 청구에서 2번 청구가 들어오고 또는 1번 청구가 교체되기도 하는 이 한 절차로 묶이는데 2번 청구는 여기가 공백이 있잖아. 그래서 피고의 마이너스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요건을 걸고 있다라고 그랬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게 요건으로 나오지. 그래서 기초의 동일성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은 누구를 배려해 준 거다? 피고. 그래서 사익적 요건이야. 그래서 피고가 오케이 하면 된다까지 가는 거야. 교과서 설명 보면 피고가 오케이 하면 된다.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에서 법원은 원활한 진행을 하려는데 이게 다 끝났는데 1번 청구 거의 마무리됐는데 2번 청구를 다 같이 다뤄달라고 할 때 법원 입장에서 2번 청구는 이미 이거 거의 끝나갔으니까 2번 청구는 뭐야? 따로 새로 하든지 말든지 여기서는 같이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의 현장 절차의 완결을 방해할 때 이런 요건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는 사익적 요건이겠어? 그럼 공익적 요건이겠어? 법원에 이렇게 진행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우리끼리 해주세요. 우리 뭐 늦어도 돼요. 아무리 그랜들 법원이 절차 지연이라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청구의 변경, 소변경 허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공익적 요건이라는 거지. 그지? 공익적 요건. 그런 식으로 일반 교과서에는 없는데 12-14 부분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12-17의 요건이 저절로 이해가 돼. 저절로 이해되고 여러분이 혹시 12-18에서 조문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있을 것 없을 것 기초의 동의를 할 것 등인데 이 기초의 동의를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교과서가 보면 이익관계, 분쟁 이익관계가 동일하다든지
기본적인 주장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든지 하면서 이익설, 사실설 뭐 또는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병용설 이렇게 해서 일반 교과서 가서 보면 있는데 그 학설을 또 막 안 되니까 두 문자 따서 외우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사례를 주면 기초의 동일성이 있네 없네 판단하면 돼. 원고의 플러스적인 이익과 피고의 마이너스 이익에서 이게 바뀌는 게 피고한테 황당한 거다. 기존 사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다 하면 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거고 기존 사건과 연결돼서 심리해도 되겠다 하면 기초의 동일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학설들은 막 분류하려고 보면 일반 교과서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등장해. 근데 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따져봐. 그냥 이 분쟁의 일련의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거야. 그치? 아무리 그 학설 내어봤자 뭐냐. 학설 내어도 또 어떤 사례 주면 다시 포서 보려면 안 돼요. 안 돼. 그 학설은 학설이고 또 따로 놀아. 그러니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주어진 사례 갖고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의 플러스적인 이익과 피고의 마이너스적인 이익을 잘 자기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어떤 가혹 인도 청구 소송을 냈어. 막 그래가지고 심리가 계속 됐어. 가혹 인도 청구 소송을 내야 되니까 심리가 막 됐어. 그치? 근데 이제 피고가 뭐 소유권이 있느냐, 정당한 점유권이 있느냐, 막 이런 거가 심리가 돼서 거의 밝혀졌어. 피고가 예컨대 무단히 점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갔어. 근데 그 무렵에 확 불이 났어. 그 건물이 확 불났어. 그럼 원고는 현존하는 건물을 반환받는 거의 막바지에 몰아쳤는데 불이 났으니 생각해봐. 그럼 뭐 불탄 재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그래 그럼 거기까지 막 다 몰아쳤는데 헛수고다. 헛수고다. 거기서 다시 뭔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구상하나? 거기서 어떻게 바꾸겠어? 손해배상으로. 결국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했으면 불법의 점유의 어떤 거의 마지막까지 그런 상황까지 판단 막 증거하고 주장이 펼쳐지고 갔으면 불탄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뭐 이런 거로 바꿔서. 근데 이제 그러면 불낸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불낸 게 누구인지 뭔지는 자기네끼리 또 불낸 사람하고 따질지 어쩐지 너는 그 집값에 해당하는 걸 내놔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랑. 그때 그 소변경을 그럼 전혀 언뜻 보면 건물인도랑 손해배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까지 건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까지 몰아쳤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상황으로 바꿔줘서 싸움들 이 사람 피고가 방어해서 뭐가 뭐 불리가 할 건가. 이렇게 딱 보면 전혀 이질적인 사건이지. 그럼 그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 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등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학설 등에 의해서 어떻게 포착할 거냐. 학설이니까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큰 기준은 그 분쟁 다투는 이익이 뭔가 또는 거기에 제출되고 있는 소송자료 등이 뭔가. 그러니까 이익설 또는 사실설 뭐 이런 것 등 또는 병용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해놨네. 여기서는 소송 계속 중에 Y의 과실로 불탔다. Y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거는 Y의 과실인데 Y가 만약 몰아친 게 아까 말한 것에서 원고 측에게 반환해야 될 정도로 Y가 불법 점유라고 갔으니까 소변경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몰아친 게 그러니까 피고의 소유 내지는 그 반환할 필요 없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심리가 전개됐다면 Y가 지가 불내서 지가 형사상 처벌받든 뭐든 지집 지가 불냈으면 원고는 적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근데 지금 Y의 과실이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 소송에서 원고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정도까지 몰아갔으면 바꿔주는 게 심리에 해결해서 적절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걸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손해배상 내려면 뭐야? 을의 과실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을의 과실이 있든 없든 을 거면 쥐가 불내든 말든 갑이 원고가 신경 쓸 일 없잖아. 그럼 두 번째 소송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막막해. 다시 을한테 네가 내 걸 무단히 지금 뭐 그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소변경을 인정해주면 앞에서 그런 것이
심리됐던 거가 연결돼서 쓰일 수가 있잖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종결전일 것. 상고심은 안 돼. 법률심이라. 항소심이 열리면 항소심까지 계속 가능해. 항소심에서 계속 가능한데 여기 반소하고 비교해보면 요 요건이 있다. 둘 다 공통되게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 그 다음에 현저하게 소송 절차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요 왼쪽 오른쪽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을 반소부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거기에 보면 항소심에서 반소의 제기는 상대방의 동의 뭐 이런 게 하나 추가되고 있어. 412조 조문이 있어. 412조. 그 다음에 이쪽 소변경은 1심 절차의 소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하고 그거는 특별하게 요건이 없고 항소심은 409조인가를 보면 406조인가 409조를 보면 1심 절차를 준용해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소변경하는 거가 그냥 일반 규정에 의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해. 406조야 409조야. 항소심 규정이 1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가 409조. 그 다음에 반소는 그런 일반 규정 말고 412조에 보면 특별하게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에 대해서는 뭔가 걸려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반소는 1심에 대해서 본소가 올라와서 1심 단계에서 반소를 낸 게 아니라 항소심에 반소 내면 반소 부분은 오히려 누가 불리해. 원고가 한 신급이 2심부터 싸우는 꼴이 돼. 반소 부분은. 그래서 원고의 신급의 이익 때문에 412조가 있어. 그래서 조문을 보면 뭐야? 어떻게 표현돼서 신급의 이익이 꼭 따져줄 필요 없이 반소라고 해서 반소에서 비로소 나타났지만 1심에서 충분히 그 반소 부분도 뭔가 엮여있는 쟁점으로 심리가 되어 있다가 안 되겠다니까 피고가 반소로 치고 나오는 거야. 예컨대 이런 거야. 1심에서 유치권 항변을 하다가 그 유치권의 채권을 반소로 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412조에 보면 신급의 이익 때문에 뭔가 필요한 요건을 세팅했는데 신급의 이익과 관계없는 1심에서 동시에 항변을 했다든지 유치권 항변을 그때는 항변으로 썼던 것을 반소로 치고 들어갔을 때 1심에서 유치권 항변이나 동시이행 항변 같은 것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항변이지만 청구는 아니었고 항변이지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신급으로 엄격하게 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뭐 하지 않을 정도급의 어떤 심리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거나 그다음에 누구의 동의 원래 우리가 절차법은 불이익받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원고의 동의 반대 당사자의 동의 그게 412조가 있지. 그런데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는 409조가 1심 절차를 준용한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냥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혹시 항소심에서 변경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서도 신급의 이익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번쯤 반대쪽 불만스러운 사람은 이거 나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소변경은 뭐야? 이렇게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서 뭔가 연속이 돼서 피고가 그 정도에서는 너는 이제 감내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원고가 바꾸겠다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기초가 동일하니까 바꾸겠다니까 피고 네가 그 정도에서 마이너스는 그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게 기초의 동일하니까 갑자기 나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요건을 우리가 신급의 이익을 언뜻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무시하고 있다.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전제에서 무시하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현저하게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인데 그 사실심 계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원래 추가하고 추가하는 변경이면 1번과 2번이 같이 이제 후발적으로 되는데 2번을 추가하고 1번을 뺄 수가 있어. 그걸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거든. 2번을 하고 1번을 빼버려. 그게 교환적 변경이야. 그런데 이 교환적 변경의 성질을 신청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고 구청구가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이 법리 구성을 하냐면 구청구를 소치한 것으로 처리해. 구청구를 소치한 것으로 해. 어디에다 그거 써놨냐면 그 박스에 써놨어. 교환적 변경의 성질을 신청구를 추가하고
종전 거를 뺀다면 그 빼는 것을 소치한 것처럼 처리해. 그러니까 소치한 것처럼 처리한다는 게 통설 판례야. 그렇게 법리 구성을 하는 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질문을 해 항상. 항소심에서 너 소변경 할 수 있어. 심지어 교환적 변경도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1번에다가 2번을 넣고, 응? 1번을 빼버렸어. 그럼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을 1번 청구를 우리가 항소심에서 소치할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지. 소치화 자체에서 설명했던 것에서 가서 보면 항소심에서 소치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보통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물어봐. 일을 청구해서 일에 대해서 항소까지 됐는데 항소심에서 2로 바꿨어. 교환적으로 변경했어.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물어. 바꾸고 나서 다시 일을 뺐다가 다시 또 뭐가 2만 갖고 이게 안 될 듯 하니까 다시 또 일을 또 내세우고자 해. 다시 1번 청구를만으로 1심이 진행되고 항소가 있었어. 근데 항소심에서 1번 갖고 깨진 입장에서 항소하고 나서 1번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을 추가하면서 교환으로 해서 1번을 빼버렸어. 1번 뺀 거를 아까 법리 구성 법적 성질을 뭐로 한다고 그랬지? 통설 판례가 소치하러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또 2번만 갖고 버텨보려니까 또 이게 생각 외로 이게 여의치가 않아. 다시 1번을 등장시키고 싶어. 그래서 다시 1번을 추가를 하면서 등장시키려는 했는데 그걸 질문을 해. 여기서 뭐가 걸려? 1심의 권한 판결이 있은 뒤에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건 우리 항소심에서 소치하 못한다고는 아니고 할 수까지는 있는데 다시 그 취하했던 것을 등장시키는 것을 제소금지로 거니까 지금 상황이 1 플러스 2하고 1을 빼고 1 플러스 2하고 1을 날렸는데 이 날린 것을 소치하로 우리가 법리 구성을 하는 게 통설 판례라고 그랬지. 근데 2번 갖고 또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1번을 등장시키는 게 요게 제소금지에 걸린다는 거지. 그지? 그거 사례를 자주 물어봐. 제일 민사선법 이론에서 나는 절차보장, 그 다음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인데 또 다른 학교에서 자유주의적인 민사선법 세계관. 여러분이 경제나 이런 것도 요새 또 정치, 뭐 약간 사회주의적이랄까, 뭐 국가주의랄까, 뭐 규제주의랄까 이런 거 있는데 그의 반대가 뭐야? 자유적인 민사소송 이론에 그런 각도에서 호문혁 선생님이 제일 그런 거야. 그런 쪽의 그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소 변경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해보다 안 되니까 이렇게도 바꾸는데 그것을 갖다 제소금지에 걸린다고 해서 족쇄를 채우는 게 가당치나 하냐라는 게 그 얘기야. 자유주의적인 소송관에서. 거기 볼드체 내가 써놨잖아. 특별히 내가 호문혁 교수님 거기 얘기 써놨잖아. 판결을 농락하거나 뭐 소치하나 제소 이런 제도를 남용할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악의 없는 소송에 그 말 나오잖아. 족쇄를 채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런 거다라고 비판도 해. 그렇지만 지금 통설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돼? 그것을 신소 제기 구소 취하로 보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1 플러스 2하고 1을 날리고 다시 1을 등장시키니까 제소금지에 걸릴 그 법리를 취하면 제소금지에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되겠지?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역시 뭐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12-21. 그 다음에 신청해야 된다.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변경도 일종의 새로운 청구 부분은 소송 낸 것처럼 되니까 송달하고 거기다 방어할 수 있게 해줘야지 송달해서. 근데 소변경을 요건을 안 갖추면 불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변경이 되면 이제 같이 공통으로 심리가 되지. 그런데 교환적 변경에서는 뭐야? 구청구는 날아가니까 신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소변경을 간과하고 종전 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은 신청구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점에서 위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됐지. 여기까지가 소변경의 큰 흐름이지. 되겠어? 되겠지? 여기까지 질문.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지금. 딱 3개만, 다른 교과서에 없는 3개만 생각하면 돼. 소변경의 이익 형량에서 원고의 플러스적인 이익,
피고의 마이너스적인 이익, 법원의 소송 운영자로서의 이익, 그걸 딱 갖고 보면 돼. 그러면서 읽으면 질문.